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두 강이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넘치긴 하지만 그 넘친 주변이 이제 마르고 나면 농사가 엄청 잘 된다 그랬죠? 무려 76배가 생산된다 그랬어요, 밀이. 뭐 밀, 대추, 야자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특산품인데 자,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제 고대 중요한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예요. 들어봤어요? 우르? 이 우르의 왕이 네, 길가메시스. 네. 자, 그리고 요 지금 고대 우르가 있었던 여기에 있는 지금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현대. 이라는 여기 있고 이라크, 쿠웨이트, 쿠웨이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나라가 이라크. 요 우르 지역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엄청 좀 뭐랄까 농사도 잘 되고 중요한 지역인데 요즘은 좀 다른 의미에서 더 중요해졌어요. 여기 뭐가 많이 났을까요? 이라크가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쿠웨이트가 지금 여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네. 이 쿠웨이트를 공격해가지고 유전 이런 것들 또 쿠웨이트에 많다 그랬잖아요. 석유가 이런 것들 공격해가지고 다 뺏고 쿠웨이트 사람들 엄청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응징하려고 공군이랑 막 육군을 보내가지고 이 후세인을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전? 걸프전이에요. 이게 1990년. 얼마 안 됐죠? 40년이 안 된 거죠? 이 걸프라는 말은 우리말로 만이거든요, 만. 만은 저 이렇게 움푹 저 육지로 들어간 지형을 만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가 페르시아 만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의 그를 걸프라고 칭하면서 이 쿠웨이트와 이라크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 이 전쟁을 걸프전이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현대사할 때 나올 거예요. 알아만 두세요. 자,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 개방적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침입도 많았고 왕조 교체가 잦았다. 자주 일어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많이 있는 각 도시마다 있는 지구라트예요. 요게 사람이거든요. 어때요, 높이가? 높죠? 네. 한 30층, 25층, 30층 정도 높이 된다 그래요. 요즘 아파트로 치면. 그리고 너희 사진에는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여기 지금 선생님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좀 색깔이 어때요? 설마 범람한 색깔이 좀 까무잡잡하죠? 그죠? 여기서 보면 좀 보이나? 약간 까무잡잡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청. 이게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름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 강물 이런 데도 이 역청이 막 둥둥 떠다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비닐 장갑 같은 거 끼고 이런 바구니 같은 데다가 그 역청이 그냥 오래 쥐고 있으면 여기 묻으니까 휘휘 감아가지고 이거를 그 바구니에 넣어서 이걸 시장에 내서 팔기도 해요. 그 역청에다 불 붙이면 불이 또 붙거든요. 불이 나무나 이런 데 붙이는 것보다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잘 붙어요. 그 역청은 또 한 번 불이 붙으면 이게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역청을 발라놓잖아요? 그럼 물이 스며들까요? 안 스며들까요? 기름이잖아요. 어? 그죠?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한다 그랬나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범람한다 그랬나? 그죠? 그러면은 광물이 막 넘쳐가지고 여기 지구라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지금 역청을 발라놓은 거예요. 강물이 여기까지 넘쳐올 걸 대비해가지고.
그냥 난리 나죠, 요새. 캠프파이어 하는 거죠, 완전 진짜. 자,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점토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때 이 쐐기 모양으로 만든 무슨 문자? 자, 여기 아래 사실은 여기 보면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이 글씨판이 훨씬 더 크거든요. 요게 이제 쐐기 문자예요, 다. 여기 지금 뭔가 지팡이를 건네고 있는 이게 태양신이에요. 저 옷을 제일 좋아하는 선무라비온. 그리고 우르의 왕이었던 채찍과 사자를 지금 안고 있는 이 사람이 길가메시. 자, 기록에 의하면 키가 5m였다 그래요. 이 길가메시가 요 지역에서는 산이나 숲도 별로 없어요. 다 평야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목재를 구하려면 그래도 산이 꼭 하나, 한 군데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산이 이름이 레바논 산이. 레바논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맞아요. 예, 중동에 그 레바논이라는 또 동네가, 나라가 있거든요. 그 레바논이란 나라 이름이 레바논 산에서 따온 거예요. 길가메시는 당시 레바논 산을 지키고 있던 악명 높은 괴물, 훔바바. 길가메시가 자기 친구였던 엔키두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 훔바바를 격퇴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엔키두도 죽어요. 경관을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길가메시가 슬펐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길가메시한테 슬퍼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예쁜 아이 낳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길가메시 뭐죠? 나일강 주변에 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 자, 요걸로 만든 종이, 페이퍼의 어원이 된 파피루스.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갔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내세적 성격의 다신교를 믿었다. 미라죠. 미라를 복원했던 그 케이스. 네, 무섭죠? 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하면은 이집트의 랜드마크죠? 수천만 개, 2.5톤 되는 수천만 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신전이다. 신전이면서 파라오의 무덤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거를 추측들이 많은데 요즘 좀 뭐랄까 좀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은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할 것이 없는 그 평민들한테 파라오가 일을 시켰다 그랬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저는 여섯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 쌓기가 어제 여섯 개 중에 네, 작은 거 하나 쌓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그쵸. 도대체 왜 이렇게 수천 년이 걸려서 쌓은 거라고 하죠. 뭐가? 사람에게 하는 요때 사람들은 글쎄 뭐 이거 밝혀진 사람들도 있고 안 밝혀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래 산 사람들이 한 60대? 자, 이제 인도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꼽힌 이제 인도 문명이라고도 하지만 인더스 문명. 중국은 두 개의 강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이렇게 굽이쳐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나간 이 강, 상어강. 그리고 이렇게 창장강이라고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창장강이라고 잘 안 부르고 그냥 이 길다 그래가지고 장강이라고 더 많이 불러요. 그리고 이 장강의 하류 지역을 따가지고 이 지역을 양쯔강이라고도. 양치고 메콩강은 여기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 동남아. 자, 인도 문명부터 보시면은 요 인더스강 하류에 중류에 두 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와 하라파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들은 벽돌로 만들었어요. 얘들아, 벽돌로 만들었다는 거는 돌을 엉거주고 막 쌓은 거예요? 아니면은 계획하고 생각해가지고 쌓았을까요?
이 도시들은 다 계획 도시. 국불이란 돌 자체가 흙을 부어서 만든 거죠. 예.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그 규격이나 사이즈 같은 것들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에는 일단 배수로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을 끌어온 다음에 그 강물이 도시를 통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배수로를 기본적으로 이 도시에 아주 설계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와서 그 머무는 공간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했을 것들 뭘까요? 사람들이 고인 물에서 하는 것들.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자, 봐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중국과 인도를 가로지르는 유럽, 이제 저 아시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강은. 인도 지역은, 자, 여기 중동 지역이랑 비교적 가깝죠? 그래서 육지로든 바다로든 이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이랑 인도 지역이랑은 일찍부터 교류를 했어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랑 저 중동 사람들이랑 얼굴 보면 어때요? 뭐 아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비슷하죠. 인도 사람들 막 굵직굵직하고 약간 서구적이잖아요. 피부 색깔도 검고. 중동 사람들도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래도 이쪽도 이집트 지역 사람들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랑 교류가 잦았어요. 얼굴 생김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네. 인도랑 메소포타미아도 교류를 자주 했는데, 네. 그래서 인도 지역에서 여기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나라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 자주 출토되는 보석같이 여겨지는 게 이거예요. 이 청금석이 인도의 특산물인데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의 특산물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인도 지역에서 사용했던 이 사람들 문자라든지 그리고 어떤 뭔가 표식이나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일각수, 각은 뿔각자고 일은 한일자거든요. 수는 짐승 숫자예요. 뿔이 하나 달린 짐승, 유니콘. 네, 그 원뿔, 그러니까 뿔이 하나 달린 그 유니콘을 찍어놓은 도장이 있거든요. 이 일각수 인장이 인도 지역에서 많이 이제 출토가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메소포타미아와도 교류했다. 증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지역은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한동안 이렇게 막 번성하다가 자, 여기 지금 막 초원이 많은 이 지역을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이라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 아리아인들은 철을 잘 다뤘어요. 자, 우리 지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다 문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문명의 공통점 다 어떤 금속을 사용했다? 청동기를 사용했다 그랬죠. 문명의 형성 배경 나왔잖아요. 근데 아리아인들은 청동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금속 뭘 사용했다? 자, 얘네들은 또 그리고 뭘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공격력이 더 세겠죠. 자, 이들이 이 인더스강 요 지역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 여기 글씨 때문에 여기다 썼는데 히말라야를 넘은 건 아니고 요 지역에도 살았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가 다 파괴가 되고 여기 살고 있던 인도 사람들이 남쪽으로 쫓겨가게 돼요. 자, 인도 여기 가운데에는 데칸 고원이라고 해가지고
산처럼 한 5,000m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간 위에가 평야지대예요. 예, 근데 5,000m면은 엄청 높죠. 그러니까 여기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 백한구원 보통은 넘을 엄두를 낼까요, 못 낼까요? 보통은 못 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아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뺏긴 이 지역의 인도 사람들이 이 데칸구원을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를 만약에 여행 가보시면 인도 남쪽에 있는 그 도시나 동네 분위기랑 북쪽에 있는 도시랑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사람들 생활 수준도 달라요. 어디가 좀 더 잘 살까요? 북쪽이 더 잘 살아요. 남쪽은 왜 우리 저 흔히 떠올리는 그 동남아에서 좀 가난한 그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데 나올 법한 좀 가난한 부족이나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남쪽에 많고 북쪽은 여기저기 무역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무역도 많이 하고 여러 강력한 왕조들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북쪽이 더 잘 산다. 자, 아무튼 누구의 이동?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인도 사람들은 남쪽으로 쫓겨가고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과 더 나아가서 10세기 때는 겐지스강까지 진출해서 요 지역 북인도를 장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아리아인들이 선주민이 뭘까요? 선주민?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먼저 선자 써가지고 아리아인들이 강력한 철제 무기로 선주민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배하려면 이거를 법이나 제도로 딱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자기들이 높이 있고 얘네들은 아래 있다 이런 것들을. 자, 얘네들이 그래서 신분제도를 만들어요. 그 신분제가 카스트 제도예요. 아, 그 뭐야? 카스트는 혈통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지배한 아리아 사람들이 아래 위치할까요? 위에 위치할까요? 당연히 위에 위치했겠죠. 지배한 사람들이니까. 이 아리아인들은 제일 최상위 신분층이었는데 뒤에 넘어가 볼게요. 그림으로. 음. 자, 여기 보시면은 모헨조다로 유적 나와 있는데 이게 공중 목욕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돌이 아니라 이거 흙으로 구워 만든 돌이거든요. 다 무슨 돌일까요, 이거? 벽돌이겠죠? 그리고 이 지금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하나 달렸죠, 하나. 그죠? 자, 일각수인장이 이 지역에 발견된 아직 해독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인도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발견된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이 돼요. 저거 누구지 모르겠네. 자,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아리아인들. 이 사람들은 철기를 잘 다뤘다 그랬죠? 그리고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들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다 파괴해요. 그리고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지역을 북인도 지역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선주민들은 이 데칸구원 남쪽으로 쫓겨갔다 그랬죠? 자, 이들이 선주민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신분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신분제도가 카스트 제도예요. 자, 카스트가 뭘 뜻한다고요? 혈통을 뜻해요. 자, 여기 보세요. 지배층과 피지배가 뭐죠? 피지배? 지금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 뭔가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해자라고 하죠. 해를 가한 사람이라고 해서. 당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해자라고 하죠. 피는 뭔가 입다,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럼 뭐 예를 들면은 54 나누기 9 해봐요.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9는 54를 나누는 숫자죠. 그래서 9를 나눌 제자 써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제수라고 부르죠. 54는 나눠지는 수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알겠죠?
예, 피라는 거는 뭔가 입다,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배층, 피지배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브라만들, 최고 신분들이에요. 아리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관이에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왜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고 신분이었을까요? 이 당시 때는 과학이 발달이 잘 안 됐죠. 그래서 무슨 뭐 비가 많이 오건 가뭄이 들던 뭐 교황제 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신의 뜻이라고 해석이 되거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신관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신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브라만 바로 아래 크샤트리아가 있죠. 이 사람들은 왕족, 귀족, 정치나 군사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 다 아리아인들이겠죠? 가장 많은 숫자를 담당하는 농업, 상업,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특히 중요했던 거 이 사람들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이샤, 평민이라고 하고 원래 살던 선주민들, 드라비다인들, 그냥 이건 들어만 두세요. 인더스 문명을 이루고 있던 드라비다인들이 이제 바이샤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아리아인들에게 저항하다가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수드라라고 불렀어요. 그건 선생님이 좀 확인해서 알려다 드릴게요. 이 사람들 아무튼 취하신 분층, 순민, 네. 정복당한 민족이나 주로 노예. 자,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 하대받는 사람들,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 가르치는 뜻은 불가촉, 순민. 촉이 뭘까요? 촉. 해설이 촉이 뭘까요? 스킨. 말고. 네, 맞아요. 감촉. 촉감. 불가촉. 그치. 보통은 막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주 더럽고 힘든 일, 그리고 짐승의 생명을 뺏어서 고기를 써는 일. 자,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달리트였어. 최하신 분들. 요거는 다 알아두세요. 시험에 그대로 낼게요. 근데 좀 제사 의식 정당하면 정책 의사 어떤 정과에서 나오지. 진짜 뭔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야죠. 좀 그쵸,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인더스 문명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중국 문명 한번 쭉 들어갈 거예요. 어, 자, 넘어가세요. 자, 12페이지. 자, 우리 중국에 아까 두 강을 봤죠? 제일 그 중국의 대표적인 강이 황하강이랑 양쯔강이 있었죠. 장강, 상장강.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 문화에 시작하면은 이 황하예요. 황하 문명. 네. 자, 우리나라 장군 할아버지가 있듯이 중국에도 전설적인 자기들의 그 시조 신화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네. 그 인물, 자, 그 신격화된 사람들의 신화에 대한 것들을 좀 볼 건데, 중국의 전설 속의 여덟 임금님, 삼황과 오제가 있어요. 뭐라고? 삼황과 오제. 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성이 사마씨고 이름이 천이에요. 쓴 역사책으로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사마천의 역사책 이름 뭐라고요? 사기.
사마천은 사기에서 임금에 대한 기록을 먼저 썼거든요. 자, 임금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게 사기에서 본기라는 부분이에요. 본기. 본기가 12본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마천은 사기에서 12본기 중에 첫 번째 본기를 오제본기라고 해서 썼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오제 말고 사망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사마천은 사망본기는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치, 맞아요. 아주 최후 아주 날카로워. 사망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역사적으로 인간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신의 일은 신화잖아요. 인간의 일이라고 봐서 역사로 볼 수 있는 기록부터가 오제부터라고 해가지고 오제본기부터 썼어요. 하지만 삼황이 워낙 중국에서 레전드 같은 그 사람 그 신격화된 신들이기 때문에 그 삼황에 대한 얘기도 빠르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뒤에 그림 가보세요. 13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네, 특이하죠? 중국의 사망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사망이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사망이다 해가지고 사망을 각자 이제 넣는 사람이 또 다른데 자, 이 수인 씨라는 사람. 여기서 수는 부싯돌을 뜻해요. 자, 부싯돌 이렇게 딱 치면 뭐가 나와요? 불꽃이 나오죠? 인류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불을 처음 알려줬다는 전설 속의 신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불꽃 화죠? 자, 그 수인 씨가 자식을 둘 낳았는데 그 두 자식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인데 성별이 다른 쌍둥이. 복희와 여화. 여기 지금 연지곤지 찍은 게 여화, 그리고 복희. 이 복희는 거미가 거미줄 치는 걸 보고 이거 그물 이제 모양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물고기 잡으면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물고기 잡는데 애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 거미줄 모양의 요걸로 이렇게 뭔가 얼기설기 짜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잘 잡히겠죠. 그래서 인류에게 그물을 알려줘서 낚시 이런 것들을 알려줬던 것이 복희고요. 네. 근데 네. 왜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없는데? 자, 그리고 이 여화와 복희는 사람의 몸에 뱀의 꼬리를 하고 있었던 정말 옛날 옛적 얘기죠. 그리고 복희는 이제 음, 양. 여기서 음이 뭘까요? 달이에요, 달. 그쵸? 양은 뭘까요? 해예요, 해. 그쵸? 그리고 오행.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어제 일요일이었고 오늘 월요일이죠. 일요일은 뭘 뜻해요? 일. 해를 뜻하죠. 월요일은 월. 달을 뜻하죠. 화요일은 불. 그쵸? 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수요일이죠. 물.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은 목요일. 목요일은 목은 나무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은 금요일. 금은 뭐예요? 금. 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쵸? 흙이죠. 자, 요런 음양과 오행의 원리, 요런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남겼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에도 나와 있는 이, 그죠? 이걸 태극이라고 하죠. 이거 그래서 뭐 남녀끼리 만났을 때 궁합 보거나 사주팔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 점치거나 할 때, 예, 뭐 예언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치게 되는데 이게 동양 사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서양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건곤감리,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 예. 자, 요런 것들을 가리켜 가지고 팔괘라고 부릅니다. 자, 요런 것들 태는 늪, 어, 지는 바람. 기억이 선생님 좀 가물가물하다. 소는 요거 선생님 확인해서 알려줄게요. 좀 가물가물하다. 이거 팔괘. 네. 근데 요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건곤감리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얘도 쓰여지고 있죠. 네. 복희 씨가 요런 것들을 알려줬다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5개 네. 화수목금토 네. 요런 것들을 오행이라고 부른다. 여와는 뭘 했냐면 이제 수희 씨의 자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하 주변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거든. 자, 그래서 이 여화가 황하 주변에 그 진흙이 많았다 그래요. 진흙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를 닮은 인형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 줬더니 이게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화는 황하의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자, 처음에는 인간을 여화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죠. 자, 만들어도 그 황하 주변에 인간들을 가득 채우기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새끼줄, 채찍 같은 이 새끼줄에다가 황하 그 강물을 담궈가지고 휘휘 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줄에 그 진흙이 많이 묻었겠죠. 이거를 땅바닥에다가 휙 털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그 진흙이 막 튀긴 그곳에서 또 다른 인간들이 막 태어났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공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던 인간들은 왕이나 귀족이 되고 나중에 대충 먹고 와. 대충 막 떨궈가지고 만들었던 인간들은 평민이나 천민이 됐다고. 근데 어느 시간 정도 이제 인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 인간들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이 죽으면은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계속 그때마다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것도 계속 만들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인간과 인간이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이를 가지게끔 하는 것도 만들었대요. 결혼과 출산. 자, 이렇게 해서 인류를 번성시킨 중국의 신, 여화. 수인 씨, 수인 여화 복희를 삼황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자, 이제 한 명 더. 얼굴은 소의 얼굴인데 몸은 사람의 몸을 했다 그랬어. 마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노타우로스처럼 네. 자, 이런 타입인데 신농은 이 농자가 무슨 농자일까요? 농사예요. 염은 불꽃을 뜻하고 이 신농 씨는 인류에게 농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 그래요. 자,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 신농 씨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약초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온갖 그 산이나 들에 나는 그런 약초들을 자기가 다 먹어보고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지고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 의학의 신으로 또 약초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게 신농이.
보통은 삼황으로 제일 많이 꼽히는 그 신들이 복희, 여와, 신농까지. 이렇게 셋을 수인 씨는 삼황에 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넣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락가락하지만 보통은 복희, 여와, 신농을 삼황으로 집어넣는. 자, 그리고 우리 한국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다면, 네, 그 중국의 단군 할아버지 격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 황제, 황제. 네, 황제 헌원 씨. 성은 공손 씨고 이름은 헌원이었다고 하는데 공손 헌원이란 이름보다도 이 황제라는 별칭이 더 유명해요. 제는 임금을 뜻해요. 황은 뭘 뜻할까요? 황. 황. 이게 무슨 황일까요? 설마 이때부터 그 네. 요, 근데 그 황제랑은 다르죠. 그 나중에 나온 진시 황제의 황제는 임금 황자고 요거는 누를 황이에요. 신들의 시대가 이 신농 씨까지의 시대였다면 이 신농과 인간 대표였던 황제가 전쟁을 벌여요. 자, 그래서 이 황제가 신농을 이겨요. 그래서 신들의 시대, 신농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자, 그다음 황제가 인간의 시대를 처음 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자, 황제는 이 연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근데 그 태양이 하루 뜬 다음에 9일 동안 지고 또 다른 태양이 뜨고 다른 태양이 뜬다고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각 태양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 천간이라고 불러요. 간은 태양을 뜻합니다. 하늘에 뜬 태양. 태양이 몇 개 있다고 봤다고요? 10개 있다고 봤. 그 10개의 태양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을 십간이라고도 불러요.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자. 갑, 갑, 천천히 읽어봐. 갑을, 네, 요거를 십간, 천간 이렇게 부르는. 이게 중국인들이 붙인 태양의 각자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신성시하는 12마리의 동물, 지지라고 불렀고, 이 동물들은 다 땅에 살기 때문에 땅지자 써가지고 지지라고 불렀고, 동물이 몇 마리라고요? 12마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지? 같이 읽어보세요. 해소리도 같이. 자, 상민이 무슨 띠예요? 뱀띠. 예. 저기 정민이는 뱀띠. 채호, 말띠. 정현이, 양띠. 해솔이 무슨 띠예요? 뱀띠는 여기 사죠, 사? 자,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2026, 뭐, 1500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표현하지 않고, 이 천간과 12지를 조합해가지고 연도나 이런 것들을 표현했죠. 예. 자, 이 중에서 천간에서 제일 앞이 갑이죠, 갑. 그리고 12지에서 제일 앞이 쥐띠 뭐예요? 자죠. 네. 그래서 자, 10과 12. 10과 12의 최소 공배수 해보세요. 얼마예요? 60이죠. 그쵸? 자, 60년마다 이게 돌죠, 계속. 그래서 이거를 60 갑자라고 부르고, 예전에는 수명들이 짧아가지고, 60년을 채 못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쵸. 60 갑자를 돌아가지고 살게 되면, 61세 때 환갑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예.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 이 60갑자로 연도를 표현한 거죠. 1592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전에는 임진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임진년이 이제 1592년이죠.
요거를 만들어냈다는 사람이 황제로 알려져 있어요. 60갑자. 자, 황제가 중국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민 전쟁의 신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신이 치우천왕이에요. 이 치우 조금 모르겠어요. 이 치우천왕 깃발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 우리나라 맞죠? 좀 실수. 자, 이 치우천왕은 동쪽에서 왔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동쪽의 오랑캐들을 동이라고 불렀어요. 이 동이족의 그 중국인들을 괴롭히는 악당 같은 신이 있었는데 전쟁의 신 치우. 이 치우는 동두, 구리로 만든 머리에 철액. 싸운 적은 그 사람이지. 예, 액은 이마 액자예요.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머리에 철로 된 이마. 헤딩 한번 하면 아주 그냥 다 부셔지겠죠? 자, 근데 이 치우가 그 탕록의 들판에서 황제랑 싸워요. 예. 이 탕록 전투에서 승자가 황제죠. 자, 그러면서 이 치우는 동쪽으로 쫓겨가 버리게 되고, 이제 중국을 황제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요. 이때부터 중국에서 어떤 개념이 생기게 되냐면,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황하 주변, 황하 중하류 요 주변을 중화라고 부르요.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중화. 자, 그리고 나머지 중국인들이 자기네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보다 하나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불렀거든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동쪽에 사는 오랑캐들을 이라고 불렀어요. 이. 그래서 무슨 이? 동족.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동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만이라고 불렀어요. 만. 무슨 만? 남만.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을 융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융? 서울. 북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얘네들은 말을 잘 탔거든요. 중국인들 제일 괴롭혔어요. 얘네들을 적이라고 불러요. 적. 나중에 이제 얘네들은 사나울 흉자 써가지고 나중에는 또 몽골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 오제의 시작, 그 시작을 알린 인물이 천황 치유, 그러니까 황제라는 인물인데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네. 자, 1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삼왕 해가지고 수인씨,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가 있는데 보통 삼왕으로 제일 많이 치는 신들은 복희, 여화, 신농. 그죠? 어, 저 책 잘못 봤거든요. 하나씩 똑같은 게 똑같은 세계를 보겠어. 자, 봐봐. 자, 복희 씨는 팔괘를 창조해줬고요. 불에 사용하는 것들도 또 뭐 알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불은 보통 수희 씨가 알려져 있다는 게 더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물 낚시, 사냥, 동물 사육. 양잠이 뭘까요? 양잠. 양잠. 그 사냥 아가씨 너희 저 송파의 잠실이라고 들어봤어요? 잠실이 원래 뭐 하던 동네? 누에고치 기르던 동네예요. 그래서 잠자가 들어간 거예요. 너희 저 서초구의 잠원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잠원역? 잠원동의 그 잠자도 양잠할 때 그 잠이에요. 이, 사무소 더 엄청 나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저 신사역 다음인가요? 네, 잠원역. 그러면은 누에고치를 왜 길러요? 그쵸. 누에고치 그 실을 빼내면 그 실이 비단이 되죠. 자, 이렇게 비단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비단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견이라고 해요, 견. 견직업이라고 해요. 비단을 짜내는 산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견직업. 견우직녀 들어봤어요? 오작교에서 만난?
그 견우할 때 견이 비단을 뜻하고 직녀는 옷을 만드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예. 역시. 방적이 뭘까요? 방적. 방적. 그죠. 실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실. 뭔가 양장이랑 연결은 일관성이 있는. 그죠? 예. 옷을 만드는 작업이 천을 만드는 건데 요거 옷 만드는 원리 좀 한번 보세요. 자, 어,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그 목화라는 꽃 들어봤어요? 예. 이 목화꽃의 열매가 솜이에요, 솜. 목화솜 들어봤죠? 예. 이 목화꽃의 원료인 이 솜을 면이라고도 불러요.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너무 써. 그죠, 그죠, 그죠. 뭐, 옷 성분들이 다 적혀 있죠. 합성, 뭐, 섬유도 있고, 뭐, 면도 있고 할 텐데, 봐봐. 이 솜은 이렇게 부피가 크죠? 그리고 춥다고 솜을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솜을 옷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압축을 하는데, 솜을 가져다가 돌돌 말아요. 그걸 돌돌 말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이 되는 거죠. 이 솜을 실로 만드는 작업을 방적이라고. 해설이 잘 봐. 자, 솜을 실로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방적. 적이 짠다라는 뜻이에요. 짠다. 이거를 그 옛날 사람들은 실을 짜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방적. 그러면은 너희 춥다고 실을 두르고 다녀요? 그쵸. 일단은 실을 어떻게 뭘로 만들어야 되는 먼저? 천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쵸. 이 실은 이제 면으로 만든 실이기 때문에 면사라고 부르고 이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천으로 만드는 작업을 방직이라고 불러요. 너희 혹시 옛날 전통 옷들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길쌈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본 적 없죠? 선생님도 유튜브로만 봤는데 자 이제 이렇게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배틀에다가 실 감아가지고 이 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배를 짠다고 하죠? 예. 자, 그렇게 하면 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천을 면직물, 만약에 이거를 사람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하면은 이렇게도 부르죠. 제품. 네. 이 천을 자르고 오려가지고 꿰매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옛날 사람. 이거를 통칭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뭐 한다고 했을까요? 길쌈이라고 불렀어요. 길쌈. 네. 방적이 먼저예요? 방직이 먼저예요? 옷을 만들려면? 방적이 먼저죠. 실을 만들고 나서 이걸로 천을 만드는 방직을 하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제에 대한 얘기를 볼 텐데, 오제를 다 보기는 어렵고 오늘 중요한 것들만. 황제, 신농 씨랑 세 번 싸워서 이기고, 치우랑도 싸워가지고 이겼죠? 그 다음에 중국 문화의, 어떤 중국 인류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오곡, 조, 수수, 콩, 보리쌀 다 들어봤어요? 조는 기장이라고도 불려요. 너희 그 엄마가 밥 해줄 때 그 밥에 있는 노란 좁쌀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걸 조라고. 수수는 붉은 빛이 나는 그 곡식이고요. 네. 콩, 보리쌀. 네. 콩은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콩. 두라고 불러요. 두. 보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로 담근 술. 소주 말고. 맥주. 맥이에요, 맥. 보리는 뭐라고요? 맥. 쌀은 미라고 하죠, 미?
중화민족의 시조로 추앙받는 사람이 황제다. 그리고 넘어가서 황제의 자손들, 전욱, 제국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이 요랑 순이 중요해요. 자, 오제 중에서 전욱, 제국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랑 순이 좀 중요한데 자, 요임금. 이 요임금은 성이 도당시였어요. 여기서 도는 뭘 뜻하냐면 질그릇을 뜻해요. 보자기를 뜻한다. 성이 도당시였다는 거는 아마 토기를 잘 굽는 어떤 집단의 리더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요는 사실은 이름은 아니고 그냥 이건 어떤 그 별칭인데 보통은 이 사람을 그냥 요라고 많이 불러요. 중국의 전설 속에 아주 뛰어나고 정치를 잘했던 임금님 하면은 요임금을 보통 먼저 떠올려요. 자, 요임금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계절의 구분 이런 것들을 하고 1년을 366일로 정한 사람이 요임금이기도 해요. 근데 366일로 정하다 보니까 계속 돌리면은 오차가 생겼겠죠. 1년은 365점 며칠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생긴 거를 그 만회하기 위한 그 한 달을 끼워 넣는데 그 달을 윤달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봐봐. 우리 2월이 보통 며칠까지 있어요? 28일까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29일까지 있을 때도 있죠. 아니, 그쵸. 4년마다 한 번씩 하루씩 더 끼워 넣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그렇게 정확하게 365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양 주기가 이거를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씩을 2월에 끼워 넣는 거라고. 그죠? 네. 그런 윤달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요임금이고, 황하가 당시에 비만 오면은 막 여기저기 넘쳤단 말이에요. 이 넘치면은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 다 이제 홍수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농경지를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황합을 넘치는 거를 잘 다스리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걸 관계라고 한다 그랬죠? 물을 다스리는 작업을 치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곤이란 사람이 자신감 있게 나섰어요. 내가 황합물을 다스려 보겠다. 그래서 요임금이 곤한테 치수를 맡겼어요. 근데 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이 곤이 9년 동안 치수를 한답시고 나섰는데 성과가 없었다 그래요. 요는 사람을 잘못 쓴 거죠. 자, 요임금은 예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5가지 중요한 행사를 할 때 하는 예법인데, 자, 이걸 오례라고 해요. 먼저 제례. 제례가 뭘까요? 제사 지는. 제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제사. 사람이 죽고 나서 1년 있다가 보통 하는 게 제사죠. 그쵸? 경우에 따라서 1년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누군가 돌아가고 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사죠. 장은 뭘까요, 장? 장례죠, 장례. 누군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너희 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 전에 일단 부모님 돌아가신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죠. 그죠? 알린 다음에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죠, 뭔가를. 사람들 오는 곳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빈소라고 부르죠? 빈이 뭐예요, 빈? 손님을 뜻해, 손님. 손님을 맞이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을 맞이할 빈소를 마련하잖아요. 장례식장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빈소에서 저 돌아가신 분을 막 슬퍼하면서 막 곡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하죠. 그런 거를 뭐를 치른다고 표현해요? 초상을 치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장례를 상례라고도 불러요. 같은 표현이에요. 군은 뭘까요? 군. 군림. 군대 안에서 뭐 경례를 하거나 뭐 계급이라든지 이런 군대 관련된 예법을 뜻해요. 빈례는 아까 빈이 손님이라고 했죠.
손님 맞이하는 예법. 손님 찾아오면은 음식 같은 거 대접하고 하죠. 네. 혼례는 뭘까요? 혼례. 결혼이죠. 네. 자, 요런 예법을 요임금이 정했어. 자,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벌을 주기도 하는데, 5가지 형벌이. 자, 먼저, 묵형. 묵형이 뭘까요? 묵. 묵이 그 먹을 뜻해요, 먹. 화생제에다가 서예할 때 그 벼루에다 먹 갈아가지고, 이 묵형은 이마에다가 먹을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살인자죠. 살인자하고 여기다 먹을 뜨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쵸? 그게 안 지워져요. 예, 새기는 거예요. 혹은 먹을 뜨지 않고 여기다가 그 불에 지진 그 도장 있죠? 이걸로 여기다가 지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서 지지는 거를 경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가끔 어른들이 너 그러다 경 친다, 경을 친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마에다 이마에다가 쇠로 지진다. 네, 그런 뜻이. 자, 의형은 뭘까요? 의형. 의형은 코를 생각해요. 코를 자르는 거예요. 비형은 뭘까요?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어, 끝인가? 아킬레스腱. 중형은 뭘까요?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 성기를 잘린 사람을 고자라고 해요. 자, 중형이 뭐라고요?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 사기를 쓴 사마천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라 무지라는 황제한테 노여움을 사가지고 궁형을 당해요. 궁형 당하면 성기가 잘린 거죠. 수치스럽죠. 보통은 가장 친한 친구들이 집에 와가지고 비단으로 만든 끈을 선물해줘요. 그거 왜 선물해줄까요? 자살하라고. 목을 매서 자살하라고 선물로 주는데 사마천이 자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역사책으로 남긴 거예요. 그게 사기예요. 자기 여기를 자른 한무제에 대해서 좋게 썼을까요? 안 좋게 썼을까요? 안 좋게 썼죠. 진짜 대벽은 뭘까요? 대벽. 그게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좀 이름을 들어본 건데. 대벽 중에서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는데, 자, 가장 좀 약한 대벽형. 교형, 교수형 들어봤어요? 목을 매다는. 그 다음에 조금 센 거. 진짜 너무 세잖아. 조금 센 거. 참이 있어요, 참. 진짜 목을 베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지처럼. 자, 이건 좀 감정이 들어간 건데, 그 능지처참은 최악의 형벌이고, 감정이 들어간 건데, 너무 군주를 화나게 했어요. 그럼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이라고 해요. 자, 그럼 기름을 막 끓겠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가 될까요? 튀김이 되겠죠? 사람을 기름에 삶아 죽이는 거를 팽이라고 불러요. 팽. 팽형이에요, 팽형. 네, 맞아요. 개를 삶아 죽인다. 그래서 팽. 자, 마지막으로 거열이 있어요, 거열. 밧줄을 목, 팔. 그러면은 다섯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말 꼬리에다가 사람 여기 이걸 5개를 연결해가지고 말 엉덩이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럼 5마리 말이 양쪽으로 뛰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5마리 말이 시체를 분해한다고 해서 오마분시라고 그게 그 등지. 능지처참이라고도 하죠. 자, 요는 정치를 잘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능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아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성격이 되게 좋다는.
인품이 훌륭하다는 순이라는 사람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줘요. 자, 여기서부터 중국의 전통이 생겨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자기 아들 말고 뛰어난 사람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는 거. 이거를 두 글자로 선양이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건 시험에 낼게요. 자, 중국에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자기 아들 말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임금자리 물려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선양. 최초의 선양 사례는 요가 순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준 거. 네, 맞습니다. 자, 순임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